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역사적인 경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월드클래스이면서 아시아 최고 공격수 손흥민, 월드클래스이면서 아시아 최고 수비수 김민재의 맞대결, 토트넘 대 미넨의 경기요. 한국에서만큼은 양팀 모두 빅클럽인 만큼 이 경기에 주목될 요소들이 정말 많았죠. 주목해야 할 부분들, 프리시즌 4연승한 토트넘이 과연 빅클럽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보여줄까? 미넨을 상대로 밀리고 싶지 않은 토트넘의 선발은 어떻게 될까? 바이에른 미넨이 투엘 감독이 아닌 콤파니 감독이 맡게 되면서 과연 어떤 전술로 바뀌게 될까? 그리고 손흥민이 김민재가 버티고 있는데도 골을 넣을 수 있을까? 반대로 김민재가 손흥민을 함부로 하면 어쩌나? 손흥민과 다이어의 맞대결이 나올까? 등등이요. 우선 이런 궁금함을 해소하려면 경기 1시간 전 선발 라인업이 나와야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라인업이 나오고 나서 양팀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포백이 바뀌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스펜스, 최소한 본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엔지 감독도 수비의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더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펜스는 오른쪽 풀백인데 왼쪽으로 보내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돈리가 아무래도 수비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B클럽 미넨의 공격수를 감당하긴 좀 버겁죠. 우선 그 선택은 오케이. 그리고 미드필더가 메디슨, 아치그레이, 사르였습니다. 이연속 비수마가 아닌 아치그레이를 선택했다는 거, 분명 아치그레이를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게 느껴지죠? 18살 4천만 파운드 가치의 아치그레이가 미넨을 상대로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메디슨은 지난 시즌 폼이 언제 나올 수 있나, 빅매치에서는 다른 폼이 나올 수 있는가, 사르도 마찬가지고요. 사르와 메디슨이 105%의 실력을 발휘해야만 이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공격수에는 존슨, 콜셉스키, 손흥민이 출전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다행히 다이어가 벤치에 있게 되었고, 독일의 슈퍼스타 무시알라가 부상으로 명단 제외였습니다. 이 이슈를 제외하고는 콤파니 감독은 토트넘을 상대로 최상의 라인업으로 출전시켰습니다. 월드클래스 노이어 골키퍼, 김민재, 키미, 그나브리, 게이루, 케인의 백업이지만 수준 높은 마티스텔 등등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가 어땠을까요? 시청하신 분들 어떠셨나요? 양팀은 시작부터 모두 강력한 압박으로 맞붙었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그 실망은 토트넘이죠. 토트넘 팬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토트넘은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미넨은 시차 적응 안 된 이틀 쉬고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고, 토트넘은 준비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조직력으로 미넨과 대등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다 미넨은 1.5군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토트넘이 미넨에게 너무 밀렸습니다. 상대의 강력한 압박, 쉽게 말하면 농구에서 풀코트 프레스로 맨투맨 경기였는데 토트넘이 미넨 맨투맨 작전을 전혀 탈압박하지 못하면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토트넘 선수들도 당황한 듯합니다. 아마도 프리시즌 4경기만 생각하면 지들이 최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볼이 라인 밖으로 나가고 스로잉할 때는 계속 시간이 지연될 정도로 동료에게 볼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안 되는 팀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이걸 토트넘에게 보내요. 선수들이 맨투맨 마크가 되어 있을 때는 페이크, 트릭을 써서 따닥, 이런 좋은 위치를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막히면 막히는 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애를 먹을 수밖에 없죠. 토트넘은 초반부터 예상대로 되지 않자 모두 당황하면서도 엔지 감독이 내줬을 과제를 해내려다가 전반 3분 만에 대형 사고가 나오게 됩니다. 피카르 골키퍼가 설렁설렁 백업하고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해버리면서 그나브리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브리의 슈팅은 그나마 피카르 골키퍼가 막았지만 이후 세컨볼까지는 막지 못하고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수준 낮은 실수로 인해서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1점 빼주고 다시 경기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토트넘은 전반전에 총 슈팅이 2개였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90%를 충분히 넘겼었는데 패스 성공률이
83%. 제가 본 일의 최하였습니다. 유효슈팅은 아예 없었습니다. 점유율도 50% 이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수들도 이 상황이 매우 어색했을 것입니다. 손흥민도 볼 받은 게 몇 번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속력을 달려서 수비를 성공시킨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미넨 선수들의 개인 기량, 그냥 봐도 민첩성, 움직임 자체가 더 레벨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전반전을 마치고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탈했죠. 너무 허탈했습니다. 지난 시즌 강팀을 상대로는 대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았던 토트넘인데 왜 이 경기에서는 뮌헨 1.5군에게 처참했나? 뮌헨은 전반에만 11개 슈팅과 4개의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미드필더 때문입니다. 메디슨, 아츠그레이, 사르가 모두 최하 평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압박을 전혀 풀어내지 못했고 수비 라인에서도 볼을 보내주려면 미드필더들이 좋은 위치와 상대 압박을 이겨내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전혀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능력이니까 공격진에게도 볼이 전달되지 않죠. 전반전 0대1로 마친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뮌헨은 충분히 대량 득점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력이 감사할 뿐이었죠. 그렇다고 어떻게 토트넘 얘기만 하나요?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얘기를 빼놓을 순 없죠. 현재 기사들이 김민재가 믹스존 패싱한 걸로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김민재 경기장 안에서 인터뷰 잘했고 앞으로도 일정도 있고 팀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를 얼마나 극찬했는데요. 그리고 정말 친하고 좋아하는 선수라고 했죠. 자, 우리 김민재는 펄펄 날았습니다. 2년 전 나폴리의 뒤를 총 책임졌던 역할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었고 콤파니 감독 전술 자체가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김민재가 해야 할 역할들도 많고 당연히 주목받게 되는 상황들도 자주 나왔습니다.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였는지 아시죠? 그럼 그걸 당한 선수가 누구냐? 클립스키입니다. 두 마음이 교차하다 보니까 감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본래 스트라이커도 아니긴 하니까요. 더 빠르고 더 강한 선수가 붙으니까 그냥 게임이 되질 않고 급기야 클루셉스키는 쓰러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 파울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김민재와 부딪혔는데 파울이 아니었고 클루셉스키는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손흥민 김민재가 붙었다면 진짜 조마조마했을 듯합니다. 스피드에서 비슷하다고 하면 몸싸움인데 그냥 패스. 후반전이 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교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뮌헨은 김민재는 출전을 시키고 선수 교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주장 완장을 차게 되었죠. 토트넘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장 안에서도 캡틴 손흥민 대 캡틴 김민재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김민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후반 5분 좀 넘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후반전은 어땠을까? 전반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게 뮌헨 선수들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냐? 솔직히 그렇게 보진 못하겠습니다. 뮌헨의 고레츠카, 팔리냐도 출전했으니까요. 바뀐 미드필더가 누구냐면 베리발, 비수마였습니다. 비수마는 경기에서 몇 번의 실수가 있긴 했는데 그거야 축구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까지 잘 돼버리면 바로 천업 선수죠. 비수마는 탈압박이 되는 미드필더였고 그래서 뮌헨의 압박을 뚫고 전진이 가능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 이 선수 100억에 영입한 선수인데 토트넘 잭팟 터진 거 확실합니다. 베리발도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겁없이 전진하고 전진 패스를 뿌리고 토트넘이 공격하러 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베리발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균형을 잃으면서도 슈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웠지만 18살 선수가 빅클럽을 상대로도 전혀 쫄지 않고 기량을 발휘한 것만으로도 칭찬받기 마땅합니다. 거기다 끝까지 수비하면서 몸싸움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카리스마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거 당하면 기분 무지 나쁘거든요. 남자들 그 세계 알잖아요. 후반전에 토트넘은 수비가 뚫리면서 고레츠카에게 추가골을 허용했는데 사실 한 골 실점한 거라고 봐야죠.
토트넘은 포로가 종종 보여주는 중거리 캐논슛이 나오면서 한 골을 넣었고, 제가 보기에는 1대1 경기였습니다. 지금 메디슨의 폼이 진짜라면 무조건 베리발이 더 나은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메디슨은 킥력만 베리발보다 낫다라고 볼 수 있고, 공격을 이끌어가는 플레이는 베리발이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실제로 피지컬로도 베리발이 훨씬 우위죠. 메디슨이 토트넘의 10번이라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 후에 클루옙스키는 하필 인터뷰를 해가지고 당했던 굴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김민재가 원래 좋은 선수라는 걸 알았는데 실제 붙어보니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걸 느꼈고 뚫어내는 게 불가능했다고 본의 아니게 김민재 극찬을 해버렸습니다. 아쉬움이 크게 남은 건 그래요. 손흥민의 골이 없었고 손흥민의 활약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축구가 팀 경기니까 이런 힘든 경기에서도 손흥민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동료들이 필요한 건데, 다음 미넨전에서는 베리발을 꼭 선발 출전시켜서 비수마, 베리발, 메디슨이 동시에 나가서 맞불 작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두 팀의 대결은 8월 10일 토트넘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꼭 되갚아 봅시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